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한국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영정조의 탕평정치에 대한 이야기하고 세도정치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교재 30쪽과 31쪽 그리고 교과서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24쪽이네요. 오늘은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많이 봐서 좀 지루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붕당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붕당 정치가 원래는 나쁘지 않은 것이었는데 뒤로 가면서 점점 변질되어 갔고 그 변질된 것이 현종 때 있었던 예송이라든지 숙종 때 있었던 환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형태가 좋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잠시 표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5세기에는 군과 살인들이 싸우는 사화가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사화 4개를 한번 적어 볼게요. 뭐가 있었느냐? 무오사화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무오사화, 그리고 갑자사화, 기묘사화, 그다음에 을사사화라는 식으로 이렇게 4개의 사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건 역시나 기묘사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가 되는데요. 이 17세기에는 16세기하고 17세기에 요 들어가는 요 시기에는 양란이라고 하는 것이 요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네, 양란. 그러니까 외란이라고 하는 것이 1592년부터 98년까지 그리고 병자호란이라는 것이 1636년에 있었기 때문에 16세기와 17세기에는 양난, 이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의 후기로 나뉘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세기 이제 붕당이 시작이 되는데요. 붕당의 첫 번째는 선조 때 있었던 동인과 서인이 나뉘는 이야기, 그리고 또다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지는 이야기, 그런 식의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고 양란에 끼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광해군 때 있었던 이야기도 배웠을 겁니다. 네, 그러고요. 광해군 때는 북인들이 주도하는 시대였는데 이 광해군이 몰락을 하면서 인조반정으로 끝나면서 그 북인도 함께 소멸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서인과 남인만 남게 되는 그 붕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세기에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붕당의 측면에서 보면은 현종 때하고 숙종 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현종 때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효종과 효종 비가 죽으면서 자의 대비의 상복을 몇 년 입느냐를 두고 두 번의 예송 논쟁 혹은 예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 숙종 때는 그렇죠.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숙종 때는 3번의 환국이 있었는데 뭐 허적이라고 하는 영의정의 걸음이래요. 기름천막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다투는 이야기, 혹은 장희빈이라든지 인현왕후의 측면에 서서 세자 책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다시 복위시킬 것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두고 환국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세기에 중요한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영조와 정조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종조식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영조와 정조의 시기에 정치를 우리는 무슨 정치라 부른다. 그렇지. 이미 위에 있지만 탕평정치라고 부른다. 혹은 탕평책이라고 하는 책략, 전략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하도 시끄러워서 잡아왔습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네요. 제가 같이 시끄럽게 떠드는 줄 알아요, 얘는. 자, 그래서 영조와 정조 시기의 정치를 탕평정치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는 정조가 죽는 그 시기입니다. 정조가 참 안타깝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실 건데요. 이분이 좀 잠도 잘 못 자시고, 그래서 그런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아들인 순조가 너무 빠르게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순조가 11살 때 즉위를 합니다. 요거 조금만 붙여서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제 순조. 그 다음에 이제 헌종, 철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임금의 시기는 좀 우리가 어떤 가문들로만 이루어진 정치다라고 해서 세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세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안 적으신 분 있으시면 잠시 세워두고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조의 시기는 마지막으로 왕권이 한번 잘해보겠다 혹은 정치를 한번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힘을 발휘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조는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재미있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숙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죠? 뭐 환국이라고 하는 걸 실시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러한 정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또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탕평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실시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사실 그 실제로는 영조가 실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조는 그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탕평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탕평파를 만들면서 하나 좀 적어주시겠어요? 네,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요. 탕평비를 건립했다라는 게 요즘 시험에 가끔 나와서 요렇게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탕평파를 만들었다, 육성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에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탕평비 건립. 그리고 탕평비가 요렇게 교과서에 예쁘게 나와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앞에 가면 있다고 하는데요. 영조가 탕평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세운 비성이다 라고 해서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적어놨네요. 혹시나 제가 까먹을까봐. 탕평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완론 탕평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요 이야기가 뭐냐면 가끔 어려운 대기업 시험에서 영조의 탕평이 완론이에요, 줄론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하고 정조의 탕평을 비교해서 설명을 자주 하는데요. 이 영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탕평 정책에 동의하는 인물만을 육성했다, 모아서 정치에 등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조는 그러지 않고 자신이 노론, 소론, 그 다음에 남인 가리지 않고 고루 등용했다. 그래서 그 줄론 탕평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좀 세죠. 죄송해요. 자, 완론 탕평이 영조, 그리고 준론 뒤에 가서 적긴 할 건데요. 여기서 하나 또 적어둡시다. 네, 정조의 것을 준론 탕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요. 밑에 내려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조 전랑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것을 약화시키는 모습들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건데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읽어보러 갈게요. 영조는 탕평파를 적극 육성하였다. 이것을 완론 탕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그리고 전랑의 권한도 약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탕평책을 이렇게 한 문단에다 예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쌤, 근데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라고 하는 거 조금 비교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역사를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입니다. 이 서원 정리라고 하는 거 말고 혹시 서원 철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서원 철폐는 누구 때였다? 네, 흥선대원군 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흥선대원군은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다 서원을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원을 정리한 수준하고 서원을 철폐한 수준은 완연히 다르구나. 네, 47개만 남겼다라고 하는 건 전국토, 지금보다 북한을 합쳐서니까요. 전국토, 한반도 전체 47개밖에 안 남겼다는 거 엄청난 수를 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조 때는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모습들도 보이는구나. 그 다음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는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속대전, 속오래의 동국 문헌 비고라고 하는 것을 편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조는 시험에 정답으로 잘 등장하지는 않으시고요. 이분하고 같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균역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하나 별표 하나 쳐두시겠어요? 균역법입니다.
네, 균역법.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군역을 균등히 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군역, 군대 가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노동에 해당하는 세금인데요. 이게 나중에 경제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등장을 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이 길게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 그 당시에는 원래 조선시대에는 죄송해요. 저희 집 고양이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2명이서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좀 지르네요. 미치겠다. 자, 균역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양인이면 모두 병사다. 그래서 양인 계병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인이 평민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바꿔보면 평민, 개는 모두 개자예요. 평민이 모두 병사다라고 하는 이야기. 평민 이꼴 병사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기본 룰이었는데 양난을 지나면서 이것이 깨져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훈련도감 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기억나세요? 훈련도감은 직업적 상비군, 즉 직업적 상비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직업군인. 그럼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앞에 있었던 평민이 모두 병사다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인 군인이 생기는 거고 직업이 아닌 사람들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세금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건 뭐고? 그렇지. 우리 지금 모두 다 군대 가는 것처럼 군인들 다 끌려가는 뭐가 됩니까? 의무병제가 되는 거예요. 의무병. 네, 의무병.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병제가 되는 거지. 군사를 모으는 것. 그러니까 세금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역이 너무 무겁다는 거야. 원래는 얼만큼 내는 것이었냐면요. 한 1년에 2필 정도의 그 옷감을 내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너무 무겁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낮춰줍니다. 한 필. 요렇게 해서 균등히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균등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냐면 어느 지역은 더 많이 내고 어느 지역은 좀 덜 내고 이렇게 해서 차등적으로 내는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균등히 좀 해줘라. 이거 좀 무겁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들어준. 그래서 영조는 사실 굉장히 따뜻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조하면 균역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수능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옵니다. 마치 뭐처럼 잘 나오냐면 대동법처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대동법. 그 영조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라고 하면 균역법. 요 정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영조 때 신문고가 부활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신문고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나 체크를 하고 해놓을게요. 영조의 균역법 실시. 네. 그 다음에 신문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 신문고는 누가 만들었던 것이냐. 원래 설치는 태종 이방원 때 있었던 거고요. 그게 나중에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영조라고 하는 임금이 다시 한번 신문고를 부활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 외에도 이러저러한 책들을 편찬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편찬하였다라고 한다면 뭐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거 대단한 일이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굉장히 국정에 관심이 많고 따뜻하고 백성들에게도 관심 많고 나라에도 관심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영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채를 썰어서 먹는 거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건 사실 청포묵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거. 그래서 하얀색 청포묵 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탕평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김이 검은색인데 그건 북인을 의미하고 미나리는 푸른색인데 동인을 의미하고 어쩐 식으로 해서 동인, 북인, 서인, 남인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묻혀서 먹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다고 해요. 무편무당 왕도탕탕, 무당무평 왕도평평이라고 하는 말로 싸움이나 시비, 논쟁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평한 것을 탕탕평평하다라고 얘기해서 나온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젓가락입니다.
이 젓가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인데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쓰겠다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음식을 보고 영조가 탕평책이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왜냐? 자기가 젓가락을 들고 있는 왕이니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물을 쏙쏙 뽑아내겠어.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론탕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이 붕당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영조실록에 나와 있는데요. 쑥 한번 읽어보게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붕당의 폐해단이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유하게 소란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한쪽 사람은 모조리 역적으로 몰고 있다. 이걸 두 글자로 쓰면 뭐가 됩니까? 그죠? 환국이 되는 겁니다. 한쪽 사람 모조리 역적으로 만드는 거. 우리나라는 본래 치우쳐 있고 작아서 사람을 쓰는 방법 역시 넓지 못한데 요즘에 이르러선 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임용은 등용한다는 겁니다. 그죠? 쓰는 것은 모두 같은 붕당 사람이니 한 조정 가운데 공격을 일삼고 한 집안에서 싸움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저 귀양간 사람들을 다 그 경, 중, 무거움과 가벼움을 참작하여 대신과 더불어 다시 살피도록 하고 관리에 임용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탕평하게 거두어 쓰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영조가 말씀한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임금이에요. 네. 사실 이 영화에서 혹은 사도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영조는 굉장히 좀 무서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비춰지지만 굉장히 따뜻한 임금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혹시 그 영조와 관련된 혹은 정조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드라마가 제일 유명한 건 아직도 이산 아닐까 싶고요. 그죠? 영화는 요즘에 나왔었던 영화 중에 그 사도라고 해서 송강호 배우하고 유아인 배우가 나온 게 있고요. 혹은 이 영린이라고 하는 그 영화 좀 망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화 영린이라고 하는 네, 그 영화에 이게 나오는 글입니다. 보시면 이제 정조라고 하는 임금이 즉위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정조는 원래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효장세자의 아들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속대전에 의하면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의하면 역적의 자식은 당연히 등용될 수 없고 왕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도세자는 어떻게 죽었느냐? 역적의 자식으로 죽은 거예요. 역적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영조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반란을 하려다 칼을 뽑다가 일어났었던 그래서 사도세자를 죽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이면 당연히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영조가 너무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조의 호적을 파다가 죽은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놨어요. 호적에다 다시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조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요. 정조가 왕이 되는 그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과인은 세도세자의 아들이다. 무슨 말이야? 나는 역적의 아들이다. 그 무슨 이야기야? 각오해라.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데 가담한 자들은 요렇게 이제 피비린내 나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세자의 초반에는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자신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가 그 병풍 뒤에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아비의 목숨, 즉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래요. 정조의 외할아버지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게 유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빌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이야기. 자, 정조는 초반에는 대부분 득세하던 외척을 다 제거.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죽였던 이야기 그 얘기하는 거죠. 외할아버지는 안 죽였어요. 외할아버지의 그 집안을 다 몰살시켜 버렸죠. 그리고 나서 노론과 소론과 남인을 고루 등용하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준론탕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조 초반에는 홍구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굉장히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홍구경이라고 하는 인물 되게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어쨌든 정조 초반에는 좀 약간 피비린내 났는데요. 중반을 넘어서면서 초반을 지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임금인 정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정조 갑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교과서에서 보자면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 규장각이 뭐냐면 여기가 아닌데 이건 수원 화성이잖아. 그쵸? 규장각이 뭐냐면 여기야. 왕실 도서관 기능을 담당을 했어.
그치? 그리고 정조는 이를 강력한 정치기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비서실 기능이라고 하는 비서실의 역할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이라든지 관리 교육까지도 담당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난 기구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장각을 집현전이나 홍문관 이상으로 키우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여기 규장각에 누굴 등용을 시키느냐? 뭐 당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이라든지 그 외에 누굴 키우냐면 이분은 서얼들을 등용시키는 모습들이 보여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 다음 친위 부대였던 장용령을 설치했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겨요. 그래서 자신이 자고 있는데 자객이 들어온 적도 있고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당쟁이 워낙 심했던 시기라서 왕조차 당쟁에 거슬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용령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걸 실시했는데 요거 뜻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뒤에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관리를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정조라는 임금은 굉장히 똑똑한 임금입니다. 똑똑한 걸 사실 넘어서가지고, 이분은 뭐 하시기까지 했냐면, 자신이 과거 시험을 통과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법고시를 통과한 판사들, 검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거예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험으로 등용됐다 하더라도 탐탁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뭐 시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뭐 자신이 뭐 미션을 주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아예 제도를 만들어냈던 게 초계 문신제였다. 관리를 재교육시키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뒤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정조의 개혁 정치는요.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별표를 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 4개 빨간색으로 친 거는 시험에 다 잘 나와요. 정조의 업적 4개라고 적으면 요 4가지 다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조는 시험에 다 정답으로도 자주 등장하시고요. 보기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고요.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등장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조는 개혁 정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건 아주 기본적인 정치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래서부터의 튼튼한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즉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부터 해서 챙기기 시작하는데요.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였다라고 하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향약을 원래 누가 주관했어? 사림이 주관했죠. 그럼 사림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지방의 권력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림이 향약을 주관하면 이렇게 권력이 분산인데 부산 적어놨어요. 분산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령, 지방관, 왕이 직접 내려가 보낸 그 지방관이 향약을 주관하게 하면 향약은 지방의 항촌 약속이니까 그 지방의 모든 속속들이 자신의 입김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즉 뭐야? 왕권이 강화될 수 있다. 지방에서부터 튼튼히, 즉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 중앙 집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시작하신 게 이게 그래서 등장하는 이유구나.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 이야기에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광산 개발을 장려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왕 중에서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는 모습들은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이분은 그거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육성한다. 그건 기본이었어요. 뭐 세종이라든지 모든 대부분의 왕들은 다 농업을 육성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죠. 2000년 전부터 늘. 그런데 광산을 개발을 장려한다. 이 얘기는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 엄청나구나. 왜 산업을 육성하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광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해진 이유는 그겁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요. 화폐를 요구하지 않고 은을 요구했어요. 뭔가를 교환을 할 때 은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광을 개발하면은 돈이 되겠다. 그리고 무역을 할 때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광산 개발을 장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통공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중요하니까 표시 하나 해둘까요? 별표 하나 치시죠.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하나 좀 띄워두겠습니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전권을 폐지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공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금난전권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금난전권 하나 적어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난전입니다. 난전은 난잡하게 있는 상점이란 뜻입니다. 즉 그러면 난전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난전의 반대말은 시전입니다. 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받은 상인들입니다. 이 국가에 인정받은 이 상인들의 시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국가의 점포를 빌려요. 그럼 국가에서 점포를 빌리면 점포세를 내겠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물건을 팔고 나면 뭐 다른 세금, 기타 등등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기부, 납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들 말고 난전은 뭐 하던 사람들이다. 세금 안 내고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팔거나 모여서 팔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금난전권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선 금난전권 복사를 하나 해두고요. 난전. 자, 금난전권 생겨난 이유는 이래요. 시전 상인들이 아니 우리는 점포세도 내고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집에 파는 비단이나 어물이나 종이도 그냥 갖다 가져가시라 그래서 국가에 납부도 하는데 난전이라고 하는 자식들은 도대체 세금 내는 것도 없이 맨날 우리한테 우리가 팔아야 할 물건들이 지들이 팔고 지들이 이익을 번단 말이야.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 그래서 국가에서 시전 상인들한테 무슨 권리를 줬냐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난전 상인들이 뭔가를 팔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두들겨 패거나 그들이 팔고 있는 물품을 그대로 들고 오거나 억압할 수 있는 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 권리를 가지게 되니까 시전 상인들이 완전 권력자가 돼가서 날뛰는 겁니다. 깡패가 따름이 없죠. 그러니까 난전 상인들이 힘들다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도 우리가 낼 수 없어서 못 내는 거지 어찌 그냥 안 내고 싶어서 안 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금 우리도 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요거 문제인데 그러다가 이제 정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꼭 필요한 상점이니까 그걸 제외하고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 다 없애. 무슨 얘기야?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장려하였다, 보장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정조의 엄청난 모습이 보입니다. 정조는 뭐해? 광산 개발도 장려해. 상업활동도 장려해. 그럼 지금까지의 모습, 왕들의 모습하고는 같다, 안 같다? 완전히 다르다. 그죠? 이걸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했다.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가볼까요? 성종 때 만들었었던 그 유명한 법전 이름이 뭐야? 경국 대전, 그렇지. 그리고 나서 영조 때 아까 만들었다면서요. 무슨 대전? 속대전, 그렇지. 그 다음 정조가 만들었대요. 정조가 대전 통편. 물론 정조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정조 때 편찬을 한 것이죠. 흥선대원군 때 무엇을 만들었다? 대전, 배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요. 서얼 출신의 학자들의 규장각 검서관을 기용하면서 혹은 공노비의 해반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서얼이라든지 노비들이 참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개선 좀 시켜보자 라고 하는 입장을 좀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규장각에 들었었던 사검서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인지 한번 보실래요?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요 4명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굉장히 열심히 임명되었고 특별히 임명되었고 열심히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특히나 박제가라고 하는 인물을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박제가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북학파의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유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책,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발해에 대한 역사책 발해고를 썼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읽어본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만 읽는 바보라고 하는 책을 책의 주인공이 이덕무 요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었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진을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규장각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자 비서실이자 그 다음에 과거시험 출제하는 곳이자 연구기관이자 이랬던 곳. 네, 요렇게 여기가 주합로 여기.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창덕궁이라고 하는 궁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에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이쪽 주합로에서 바라본 여기 앞에 있는 연못, 가장 아름다운 연못이죠. 현재는 서울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규장각 되겠습니다. 초기 문신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관리를 재교육시키는 거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름 중에 눈에 띄는 이름 있으세요? 한자 읽으면 정말 좋은데 저도 한자를 잘 못 읽어서 여기 정약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정약용 선생님이 치렀었던 그 당시에 초계 문신제 글입니다. 네, 초계 문신제에서 글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요거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페이퍼를 매길 때 빨간색 펜으로 지금 들고 쓴 거예요. 즉 왕이 매긴 정조가 쓰신 거예요. 뭐라고 적힌 거냐면 차상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B 플러스? 요 정도? 네, 됩니다. 수험화상이고요. 수험화상은 여기가 팔달문이 가장 중심인 팔달문이고요.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있습니다. 수험화상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보다는 원래는 자신의 아버지 그 사도세자하고요. 자신의 어머니 해경공 홍씨를 그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융능이라고 하는 그 능이 있고요. 자신하고 자신의 부인 건능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진 그게 융건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모시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네, 화상을 쌓기 위해서 유명했던 정조의 남자, 네, 정약용의 거중기도 유명합니다. 거중기는 요런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 노동력을 정말 작게 들여서 시간이라든지 임금을 줄이는 노동력을 줄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정약용이 그거 말고도 한강에 배다리를 띄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옛날에는요 왕이 하루에 걸을 수 뭐 직접 걷진 않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를 이상을 걸으면 몸이 상해서 나라가 쓰러질까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왕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정약용한테 숙제를 준 거예요. 정조가 내가 아버지를 자주 뵙고 싶다. 수원에 계신 아버지를 수원에 묻힌 거죠. 자주 보고 싶은데 내가 돌아 들어가면 하루에도 몇 번 쓰는 거 당연하고요. 며칠씩 가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다오. 그래가지고 정약용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한강에 배다리를 띄울 계획을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영상도 진짜 멋있는데 보여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31페이지를 갈 거예요. 영조와 정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천천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이후의 것을 굉장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목표는 45분까지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빠르게 볼게요. 영조 21대 왕이 영조고요. 영조의 이제 아들이 사도세자. 그죠? 사도세자의 아들이 이렇게 정조. 근데 사도세자가 그 말고도 뭐 은원군이라든지 은신군 이런 식으로 해서 숙빈 임씨 아들들이 조금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타고 내려온 사람이 철종이라든지 흥선대원군 그래서 고종, 순종 이렇게 내려가고요. 정조의 이제 다른 라인이 요렇게 순조 이렇게 해가지고 헌종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아시나 모르겠는데 효명세자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더라고요. 박보검 씨, 네, 박보검 씨가 나왔었던 이 효명세자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요런 라인으로 타고 가는 게 있고, 요런 라인으로 타고 가는 게 있구나.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세도 정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교과서 이제 보자면 세도 정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어린 나이에 순조가 즉위를 하면서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외척 세력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진 3대 60여 년 동안 외척, 왕의 외척, 그러니까 외가였던 외할아버지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전제 권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동 김씨하고 풍양 조씨다라고 하는 말씀. 이때 어디를 장악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그렇죠. 우리 별표 이미 3번 친 그곳입니다. 비변사를 장악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비변사 정리를 한번 더 하자면 이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앞에 있었던 거. 비변사는 외란 전에 위에서는 여진족이 아래에서는 외후가 그래서 난리를 부르스를 치니까 그래 임시 기구가 필요하다. 비상시에 변경 지역을 막을 수 있는 임시기구인 비변사를 만들자라고 했다가 외란 중에 워낙 심해지니까 이것이 상설기구 중요해졌다가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되니까 의정부와 육조뿐만 아니라 왕권의 힘까지도 축축 처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비변사에서 세도 정치 시기에 비변사에서 가장 엄청나게 극악무도하게 변질되면서 힘이 권력이 여기 지나치게 집중이 되니까 비변사가 안 좋아졌고 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고 왕권은 너무 안 좋아졌고 비대해지기 시작하니까 비변사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를 축소 폐지시켰구나. 그렇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변사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인가요? 중앙에서 권력이 점점 권력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권력들 자체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중앙의 정치가 문란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문란해졌다라고 하면 지방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진공 상태가 돼버립니다. 권력의 진공 상태. 그래서 권력이 넘실대기 시작하죠. 어떤 식으로? 농민들이 힘들어지는 세금 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의 문란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삼정의 문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정은 세금 3개를 의미합니다. 전정, 군정, 환곡이라고 하는 3가지의 세금이 아주 최악의 상태로 문란해져서 농민들의 부담이 넘어졌구나, 엄청나졌구나. 자, 읽어볼게요. 삼정이란 국가의 주요 수입원인 전정, 토지, 군정, 군포, 그리고 춘궁기의 곡식을 농민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환정, 환곡이라고 불리는 이 3가지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을파소를 고국천왕 때 제상인 을파소를 시켜서 야 봄에 빌려줬다 가을에 갚게 하는 뭔가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아? 그게 진대법. 그쵸? 진대법. 그리고 나서 고려시대에 의창, 같은 말로 흑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게 조선시대에 환곡이라고 하는 것으로 환국이 아니라 환곡이라고 하는 환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3가지는 똑같아. 봄에 제일 배고플 때 빌려주었다 가을에 갚게 하는 것이었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조선시대의 환곡이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땐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빌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빌리게 해. 그래서 국가에 남아도는 쌀이니까 냄새나거나 오래되거나 이게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은 쌀을 빌리게 한 다음에 억지로 그 다음에 가을에 새 쌀로 갚게 하는데 이자까지 붙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환곡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돌아버리겠는 상황. 그게 지금 삼정의 문란이구나. 중앙에서의 뭐가 권력이 문란인데 문락 적어놔서 문란해지면 지방에서는 삼정의 문란이 생겼구나. 그 상황. 그쵸? 삼정의 문란 중에서 군정의 문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얘기를 하자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한번 쑥 읽어볼게요.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났고 군사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몇 살까지 가는 거였냐면요. 군사의 의무. 네.
군역의 의무라고 합시다. 군역의 의무. 16살부터 60세까지의 의무가 있었다고 해요. 너무 엄청나요. 쌤 지금은 20살부터 22살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1년 지금 2년 안 되잖아요. 그죠? 22개월인가 18개월인가? 그죠? 그렇잖아요. 22개월이 아마 공군 아닌가? 그죠? 2개월인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60세까지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더라도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무사항이었어. 근데 시아버지가 3년 상이 벌써 지났어. 그럼 뭐야? 돌아가신 좀 됐다는 거잖아. 근데도 아직도 군적에 실려 있어. 즉 뭐야?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인 거야. 백골징포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백골 사람이 이미 죽어가지고 백골이 되었다는 거야. 사람이 시체에서 지금 살짝만 다 썩어서 문드러졌다는 거지. 근데도 아직도 징수한데 포를 걷어가는 거. 군역은 포를 걷어갔거든요. 군포라고 불렀어요. 옷감을 걷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 갓난애기는 16세 아니잖아. 갓난애기 배냇물도 안 말랐다. 즉 뭐야? 태어난 지 얼마 되도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걷어가네. 그걸 황구첨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황구 누런 입, 그러니까 입이 여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첨부하다. 어디에? 네가 정남이구나. 정남이라고 불렀거든요. 6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으로 취급했다. 즉 이 집 남자들 이 3대 이름 군적에 모두 실렸다. 어쩌자는 거야. 죽은 사람이고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들인데 이 3명이 전부 다 실렸다고. 그래서 억울한 하소연하려고 관가에 갔던데 문지기는 호랭이 같고 이정은 으르렁대면서 외양간 소마자 끌고 갔다. 부잣집들 1년 내내 품악 울리고 흥청망청 이네들 쌀 한 톨 한 집 바치는 일도 없는데 다 같은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다니. 객창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시구편 거듭 웃노라. 정약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다면 세도정치 시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쥐어 밟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한 사람들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배층 수탈하지, 대지주,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상인들까지도 횡포를 부리지, 자연재해나 전염병은 점점점 퍼지지, 그 다음에 이양선은 출몰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자, 자연재해가 갑자기 이 시기에만 몰렸을까요? 갑자기 이 시기에만 전염병이 유행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온 지구가 갑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 대한민국이 19세기에 굉장히 세도 정치로 인해서 힘드니까 니네 한번 엿대봐라 라고 하면서 니네 자연재해하고 전염병 몰빵 이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지 않거든요. 자연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자연재해랑 전염병을 막아낼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항상 나라 망할 때쯤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죠? 아직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거 못 막아내죠? 그럼 그 나라 망할 징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실제로 그래요. 어쨌든 유행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양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배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두근거리 아니죠. 두근이 아니죠.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습이 이상하게 생긴 배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우리나라 언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지옥문 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하니까 아주 소극적인 저항이 등장을 해요. 벽서, 소처, 항조, 거세. 무슨 말이야? 벽서나 소청은 억울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벽에다 쓰거나 아니면 관청에 가서 억울한 일을 알리는 거.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야, 불만이 있다. 그래서 낙서하는 거. 혹은 가서 호소하는 거. 항조, 거세는 소장료를 안 내거나 납세를 거부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아주 소소하게 농민들이 봉기를 소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적극적인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별표를 3개씩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요? 앞에 그냥 이 2개 전부 다요. 네, 이 2개 전부 다요. 홍경래는 아니라 임술농민 봉기는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등장을 하거든요. 요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하는 2개, 3개씩 쳐주세요. 3개씩. 자, 갑니다.
홍경래의 난은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평안도 지역 차별입니다. 평안도 지역이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요. 이 지역 위치도 좀 지도로 알아주세요. 여기에요, 여기. 홍경래의 난의 위치는 여기에요. 이쪽 지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난 더 이상 여기서 차별받고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중심이 홍경래였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났었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싸우기 시작했던 홍경래의 난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홍경래의 난 그냥 그러고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났어요. 관군이 이걸 거의 밀어내지를 못했대요. 1년 정도 넘게. 네, 그랬대요. 엄청 거셌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배층들에 대한 수탈, 삼정의 문란은 기본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평안도 지역 차별 때문에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몇 년에 일어나냐면 1811년에 일어났거든요. 언제? 세도정치 초반에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세도정치의 마지막 해입니다. 1862년에 일어난 이 아이는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1862년이었던 이 노민봉기의 이름은 1862년 전체를 휩쓸었기 때문에 임술년에 일어났던 봉기라고 합니다. 약 40군데가 넘는 곳에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요. 진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진주 지역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니까 정부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야, 그래 니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삼정의 문란 한번 해결해 볼게. 그다음 너희의 이야기를 암행어사로 들어볼게. 라고 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있었긴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됐어요. 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겠죠. 농민봉기가 있었군. 요 지도를 한번 더 봅시다. 평안도에서 일어났었던 홍경래의 난 평안도 지역차별 때문에 일어났고 진주에서 시작이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던 게 임술농민봉기였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관련 있는 사람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요 둘의 관계는 할아버지와 손자입니다. 이제 연암 박지원하고 환재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박규수가 여기 진주 지역에서 이 농민봉기가 처음 일어났을 당시에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답니다. 안핵사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 될까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러 보냈던 공무원? 네, 그렇게 됩니다.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고요. 박 교수가 그 지역을 보고 큰일이군 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인물이고요. 요 두 명은 시험에도 가끔 잘 나오시는 분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번에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읽기를 재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글일 겁니다. 저 위에 있는 글. 네, 여기 위에 있는 글. 평선의 원군은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관서 사람들 같은 말로 관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평안도입니다. 평안도 지역 사람들 모두 경문을 들으라. 조정에는 평안도 사람들을 버렸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조차도 관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얘기한다. 노비들조차 우리를 놈이라고 한다.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김조순이 등장하는데 이때 김조순은 무슨 김씨일 것이다. 그렇지, 이 사람 무슨 김씨? 안동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어쩌자고 같이 일어나자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밑줄근 이 왕이 앞쪽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만석권은 이 왕이 수왕화성, 수왕화성 누구예요? 정조지요. 정조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번 지편전에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1번 누굽니까? 네. 성종이죠. 2번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균역법은 누구의 업적? 그렇지, 영조의 업적. 그 다음 3번 초기 문신제를 설치하여 문신을 재교육하였다. 요게 누굽니까? 정조지요.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 건립 누구였습니까? 예, 영조의 업적입니다. 다음 5번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 이정청, 이거는 마지막 왕의 그 삼정의 세도정치의 마지막 왕이 철종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곳은 강화도의 용흥궁으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곳이다. 철종이요.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 일자 무식,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무식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생각할 게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죠 안동 김씨가 선택을 한 겁니다. 얘는 바보같이 우리가 흔드는 대로 서 있을 것 같아 모처럼 그치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였거든요. 그럼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네, 세도 정치 시기죠. 거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이양선이 출몰했죠. 아까 2번 군정의 문란 있었죠. 삼정의 문란 중에 하나죠. 3번 삼정 이정청에 설치했었죠. 철종 때. 4번 요거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통보라고 하는 이거는 동전인데요. 이 동전을 만들었던 임금이 세종입니다. 세종이 유일하게 실패했었던 것 중에 하나. 네네. 그 다음에 왕조의 교체를 예언한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의 기대를 벗어나게 시간이 50분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자, 정감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사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예언사상. 뭔 얘기야? 이게 이씨 왕조였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세웠던, 그쵸?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나면 누구의 왕조가 들어설 거야? 정씨의 왕조가 들어설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사상이, 그다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소문? 루머? 네,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언제였다라고 하냐면 세도정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가왕의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 책은 이승원이 무신란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일기로 경상도 거창에서 반란군을 이끌은 정희량의 세력의 활동 내용으로 기록돼 있다. 무신란은 이인좌, 정희량 등 세제였던 땡땡의 즉위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일으킨 반란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최고 엄청난 인물이요. 네, 영조의 업적이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영조의 힌트에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이인자의 난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네, 이인자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인자의 난이 그 영조의 즉위 과정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조라고 하는 임금이 우리나라 최초로 얼자가 왕이 된 임금입니다. 네, 얼자가 뭐예요라고 하면 어머니가 첩인데요. 근데 첩도 양인 첩이 아니라 천인, 천민,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술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술이의 아들로 태어난 영조, 얼자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엔 붕당이 최악의 상태로 변질되어 있었던 상태라서 그 영조의 반대쪽에 있었던 소론 남인층들이 이 영조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인자의 난으로 터졌던 건데 그것의 난을 이제 즉위 과정에서 겪으면서 이제 영조가 즉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서 조금 한 가지 더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자가 아니라 세제입니다. 형제가 물려받는 것이죠. 세자는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 되겠고요. 조금 더 하자면 세손은 손자가 물려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제라고 해서 형제가 물려받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문데요. 영조는 경종이라고 하는 임금, 즉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후사 없이 죽었기 때문에 세제가 왕이 되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영조는 자신의 손자였던 정조를 즉위시키죠. 그래서 세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골라보실랍니까? 영조의 업적을 한번 골라보실랍니까? 몇 번이 답입니까? 네, 4번이 답이 되지요. 자, 우선 풀이를 해드릴게요. 허적과 윤휴라고 하는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었던 허적의 기억나십니까? 기름 천막 사건, 네, 숙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아까 박규수 은저 슥슥 지나가셨던 그분이요. 이때 철종 때죠. 3번, 자의 대비의 상보, 복상 문제로 예송이 시작되었던 건 현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영조고요. 그 다음 5번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 통편 누굽니까? 정조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뉴스에서 보도된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복동에서 봉기하여 한때 청천각 이북 지역을 점령했던 반란군이 정주성에서 마지막 광군에게 진압되었습니다. 정주성이 어느 성이냐면요. 혹시 아까 쓱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홍경래의 난에 대한 설명이고요. 홍경래의 난에서 자주 나오는 성이 정주성입니다. 정주성. 그래서 정주성에서 반란군이 진압되었다라고 하면 그 청천간 이북이라고 하는 힌트도 나오죠. 요게 그거 홍경래의 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척 외양창의를 기치로 내걸었다라고 하는데 요거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학농민운동. 2번 몰랑양만 유계춘이 주도하였다. 요거 유계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나오는데요. 이거 임술농민 봉기의 시작점인 진주에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계춘. 3번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것도 동학농민에 대한 이야기고요. 4번 남적과 북점. 이것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대학 동학농민운동의 2차 봉기에 대한 설명이 되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5번 정답은 5번인데요.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그죠? 서북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치 평안도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내용이 좀 많았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